밤 공기를 가르는 딸의 목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을 때 기름때 묻은 내 손에서 렌치가 미끄러졌다. 아빠는 이해 못해. 엄마는 이제 아빠 뒷바라지하는 가정주부 노릇에 신물이 났다고. 아빠가 그 한심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건설 사무소에 매달려 있는 20년 동안 엄마는 집에만 갇혀 있었어. 당연히 엄마도 진짜 남자로부터 만족을 얻어야 했고. 그래서 준서 삼촌을 선택한 거야. 삼촌은 엄마를 섹시하게 느끼게 해주고 항상 곁에 있어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아빠 같은 나고자 말고 삼촌이 내 아빠였으면 좋겠어. 나는 픽업 트럭 보닛 아래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엔진 오일이 손에 가득 묻어 있었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다. 23년의 결혼 생활 끝에 내가 마주한 진실이었다. 아내 지수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침대에서 그들을 맞닥뜨린 것도 아니었다. 내 핏줄인 딸 다은의 입에서 어제 버려진 쓰레기처럼 내 얼굴에 직접 뿌려진 잔인한 말들이었다. 차고 문이 살짝 열려 있어 창문을 통해 부엌 안이 들여다보였다. 지수는 지난달 결혼기념일에 내가 선물한 비싼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었다. 다은이 계속해서 아빠를 깎아내리는 동안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이따위 초라한 집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 자격이 있어. 다은이 우리의 소박한 집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준서 삼촌은 강남 중심가에 멋진 오피스텔도 있고 차도 훨씬 좋잖아. 사실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참 잘하지. 내 아빠는 정말 비참할 정도고. 지수의 목소리는 다음보다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차갑게 울렸다. 다은아, 이건 참 복잡한 문제야. 내 아빠와 나 사이 말이야. 복잡할 게 뭐 있어? 엄마는 불행했고 준서 삼촌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잖아. 어차피 아빠는 온 동네 웃음거리야. 아빠 사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 엄마가 20년 동안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 회사가 이제 와서 무너지고 있는데 말이야.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은 건 맞지만 우리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청바지에 손을 닦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창문 가까이 다가갔다. 지수는 와인을 따르고 있었다. 우리가 평소 주말에 마시던 저렴한 것이 아닌 아주 고급 와인이었다. 내 아빠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어. 지수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다은이 비웃었다. 열심히? 아빠 트럭은 나보다 더 늙었어. 아빠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근사한 곳에 데려간 게 언제야? 지난 주말에 준서 삼촌은 엄마를 시내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잖아. 지난 주말 지수가 내게 업무상 컨퍼런스에 간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준서는 나를 이해해줘. 지수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내가 맡은 사건들, 내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여줘. 하지만 내 아빠는 그저 웅얼거리다가 TV 채널이나 돌리지. 나는 지수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법률 요약본이나 사무실 정치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던 밤들을 떠올렸다. 아마 내가 그녀에게 충분히 집중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청업체들과 씨름하고 건축 허가증을 챙기느라 하루 종일 시달린 뒤에 내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건 또 다른 긴 대화였다. 하지만 내 동생 준서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게다가 준서 삼촌은 아빠처럼 대머리도 아니잖아. 다은이 악에 섞인 낄낄거림을 덧붙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얇아진 머리카락 위로 손을 얹었다. 45살. 그래. 나는 지수가 고등학교 졸업 직후 결혼했던 그 청년이 더 이상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더 이상 17살 소녀가 아니었다. 다은아, 그만해. 내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저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 된 것뿐이야. 그냥 둬.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아빠랑 이혼할 거라면 내 입시 전에는 끝내달라는 거야. 내 대학 지원에 이 지저분한 일이 영향을 주는 건 싫거든. 이혼. 그 단어는 내 복부를 강하게 타격했다. 나는 자갈길 위에서 작업화 소리를 죽이며 창문에서 물러났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내 동생 준서. 아무 걱정 없이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 집안의 금쪽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돈을 썼다. 시내 중심가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항상 돈을 자랑했고, 최근의 전공에 대해 새로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장 최근 전공은 바로 내 아내였다. 나는 공구함 위에 앉아 조립이 덜 된 엔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 낡은 픽업 트럭은 내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나는 생각을 정리해야 할 때마다 지난 3년 동안 이 차를 복원해왔다. 이제 이 차는 내 인생에서 잘못된 모든 것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낡고 고장났으며 끊임없이 수리가 필요한 존재. 부엌 불이 꺼졌다. 닿은 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지수의 부드러운 발소리가 우리의 안방으로 향했다. 매일 밤 그녀가 내 옆에 누워 아마도 준서를 생각했을 그 방.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된 걸까? 몇 달, 몇 년? 나는 휴대폰을 꺼내 최근 통화 목록을 훑어보았다. 지수는 최근 들어 늦은 밤에 업무 전화를 아주 많이 받았다. 우스운 건 그런 일들이 항상 내가 샤워를 하거나 밖에서 일할 때 일어났다는 점이다. 내 엄지손가락이 준서의 번호 위에서 머뭇거렸다. 당장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지르고 해명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20년 동안 건설업계에서 살아남게 해준 내 또 다른 자아는 먼저 생각하라고 경고했다. 딸의 피상적인 잔인함이 아닌 진짜 정보가 필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았다. 지수는 업무복 차림으로 내려와 휴대폰을 확인하며 걸었다. 좋은 아침. 그녀가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좋은 아침. 잘 잤어? 응. 그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텀블러에 커피를 따랐다. 오늘 밤에 늦은 회의가 있어. 기다리지 마. 또 늦은 회의라니. 무슨 회의가 밤 9시가 넘도록 길어지는 거야? 증언 준비 때문이야. 모리슨 사건 재판이 다음 주거든. 그녀가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회의 시작 전에 형식적인 키스. 이따 봐. 그녀의 차가 진입로를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2년 만에 처음 내는 병가였다. 나는 시내에 있는 엄마네 국밥집으로 향했다. 그곳의 아주머니들은 웬만한 뉴스 앵커보다 소식에 밝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김 아주머니가 아침 근무 중이었다. 민준아, 화요일에 널 다 보내. 웬일이야? 아주머니가 눈썹을 치켜떴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를 봐온 분이었다. 준서가 다른 예쁜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 아주머니와 잠깐 데이트를 했던 적도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제 동생 준서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특히 유부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아주머니는 천천히 커피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다. 정말 알고 싶은 거니? 응, 확실해요. 그가 어떤 여자랑 우리 가게에 왔었어. 은색 차를 타는 아주 세련된 부인이었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주 다정해 보이더구나. 지수의 아반떼였다. 얼마나 됐죠? 몇 달 됐을 거야. 아니면 더 됐거나. 민준아, 미안하다. 내가 진작 말해줬어야 했는데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기가 참. 나는 카운터에 돈을 남겨두고 밖으로 나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고등학교 친구이자 체육관 관장인 상철의 메시지였다. 몇 주 동안 안 보이네. 몸 좀 풀어야지. 상철의 체육관. 내가 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절. 일주일에 3번씩 가던 곳이었다. 지수가 매일 밤 야근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도 혼자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잠들 때까지 TV를 보곤 했다. 나는 체육관으로 차를 몰았다. 상철은 한 꼬마의 샌드백 치기를 지도하며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다. 이게 누구야? 굴 속에서 기어 나온 건가? 나를 발견한 상철이 말했다. 꼴이 말이 아니네. 무슨 일 있어? 얘기 좀 할까? 우리는 체육관 뒤편의 지저분한 사무실에 앉았다. 상철은 아직 정오도 안 됐는데 커피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수가 바람을 피워. 상철은 놀라지 않았다. 상대가 누군데?
준서야. 그제야 상철의 표정이 굳었다. 내 친동생 준서라고? 그 문장은 너무나 차가워서 상철조차 견디기 힘들어 보였다. 너 뭐 좀 알고 있었어? 지난달에 루이지 레스토랑에서 둘을 봤어. 난 그냥 비즈니스 미팅인 줄 알았지. 준서 녀석이 그냥 대충 얼버무렸거든. 민준아, 내 조언이 필요하다면 절대 멍청한 짓은 하지 마. 그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니까. 무슨 뜻이야? 잘 생각해봐. 그들은 네가 알아채길 바라고 있어. 네가 이성을 잃고 소동을 피우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너를 나쁜 놈으로 만들려는 거지. 그러면 지수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고 집을 차지하겠지. 준서는 영웅 노릇을 할 테고 너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야. 나는 위스키를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진실의 고통만큼은 아니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똑똑하게 싸워야지. 그들이 먼저 피를 말리게 만들어. 그리고 내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을 찌르는 거야. 나는 오후 내내 우리 작은 도시인 성안시를 돌아다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도시를 제대로 들여다보았다. 성안은 특별할 것 없는 곳이다. 인구 2만 명, 메인 스트리트 2개, 낡아가는 쇼핑몰, 그리고 술집보다 많은 교회들. 하지만 여기가 내 집이었다. 이런 곳에서는 평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수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한결 법률 사무소에서 일한다. 20년 전 비서로 시작해 지금은 베테랑 파라리걸 법률 보조원이 되었다. 수입도 꽤 괜찮았고 동네 사람들 대부분보다 높았다. 준서는 시내 중심가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라 우오보를 운영했다. 그곳은 변호사, 의사, 시의원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준서도 꽤 많은 돈을 벌었고 애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부유한 손님들에게 팁도 두둑이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지역 사회에서의 평판에 아주 민감했다. 지수는 자수성가한 야심찬 커리어 우먼으로 알려져 있었고 준서는 지역 자선단체에 자주 기부하고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는 매력적인 독신남으로 통했다. 평판은 무너질 수 있다. 나는 지수의 사무실 건물 밖에서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오후 5시 30분 그녀가 동료 여성 3명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각자의 길을 갔다. 지수는 집으로 가지 않았다. 마트에 들러 20분 정도 머물더니 준서의 오피스텔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나는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가 시내에서 가장 좋은 오피스텔 단지인 리버사이드 가든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나는 2블록 떨어진 길가에 차를 대고 걸어서 돌아왔다. 로비 창문을 통해 그녀가 준서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보았다. 서로 손을 대지는 않았지만 옆에 서 있는 모습과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2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나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차고에 앉아 아버지의 낡은 트럭을 바라보았다. 엔진 작업은 거의 끝났다. 몇 시간만 더 투자하면 된다. 아버지는 이 차를 30년 동안 몰며 온갖 풍파를 겪으셨다. 1985년 자신의 건설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이 차를 새 차로 사셨다. 내가 물려받아 키워온 바로 그 사업. 그리고 다은이가 한심하다고 부른 바로 그 사업. 휴대폰이 울렸다. 지수의 메시지였다. 야근이야. 기다리지 마. 나는 답장을 보냈다. 응, 사랑해. 그녀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젠장 맞을 하트 이모티콘. 나는 자정까지 트럭 매달려 볼트를 조이고 케이블을 조정했다. 육체 노동은 생각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었다. 잠자리에 들 때쯤 나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트기 전에 일어났다. 지수는 이미 나간 뒤였다. 조기 회의가 있다고 했다. 다은은 아직 자고 있었다. 오후 수업 전까지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27년 전 졸업했던 성안 고등학교로 차를 몰았다. 주차장은 비어 있었고 관리팀만 보였다. 나는 그 노인을 찾아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서 관리인으로 일해온 박씨 아저씨였다. 민준이 아니냐. 오랜만이네. 건설 일은 좀 어때?
네, 잘 지내요. 아저씨, 부탁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우리 다은이가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특별한 선물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요. 친구들이 다은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짧은 영상을 좀 모아보려고요. 좋은 생각이네.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그냥 요즘 애들이 온라인에 올리는 게시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 해서요. SNS 같은 거 말이에요. 박 씨가 웃었다. 요즘 애들은 자기 인생 전체를 인터넷에 올리더만. 다은이도 춤추고 가족 이야기하는 짧은 영상들을 맨날 찍어 올리던데. 학교에서도 유명해. 우리 가족 이야기를요? 아, 물론이죠. 지난주에도 아빠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렸던데. 아빠를 골탕 먹이는 내용이었나 봐. 조회수가 몇천 회나 나왔어. 등줄기에 오한이 서렸다. 조회수 수천 회. 애들이 그런 자극적인 걸 참 좋아해. 아빠가 돈도 다 떨어졌고 엄마는 다른 사람 만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사춘기 애들의 헛소리겠거니 했지만 내 표정을 본 아저씨가 말을 멈췄다. 아저씨, 그 영상들을 어떻게 찾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0분 뒤. 나는 트럭 안에 앉아 내 딸이 0명의 틱톡 팔로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를 조롱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전형적인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셈이죠. 우리 집 거실처럼 보이는 곳에 앉은 다은이 휴대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아빠는 45살이고 대머리에 나보다 더 늙은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아직도 자기가 거물 건설업자가 될 거라 믿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엄마는 드디어 자기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영상은 12영개의 좋아요와 600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나는 댓글들을 훑어보았다. 너네 아빠 진짜 루저 같다. 엄마를 위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해드려. 아빠가 좀 더 노력해야겠네. 나이 든 남자들은 정말 불쌍해. 영상은 더 많았다. 수십 개였다. 다은은 수개월 동안 우리 가정의 불안을 기록하며 우리의 사적인 고통을 공개적인 오락거리로 만들어 왔다. 3주 전 영상에는 다은이 부엌에서 셀카를 찍는 동안 내가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저기 우리 아빠가 자기가 나고자가 아닌 척 연기하고 있네요. 다은이 카메라에 대고 속삭였다. 보세요. 그리고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아빠, 영상 작업은 어때요? 내가 고개를 들고 허가증이나 마감일에 대해 뭐라고 중얼거렸다. 봤죠? 다은이 다시 속삭였다. 바위처럼 고집불통이라니까요. 엄마가 다른 사람을 찾은 게 당연하죠. 다른 사람을 찾았다. 이미 3주 전에도 다은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부엌에서 시리얼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던 다은을 마주했다. 좋은 아침, 아빠. 일하러 안 가? 오늘은 쉬기로 했다. 우리 대화 좀 할까? 나는 식탁 위에 내 휴대폰을 올려두고 그녀의 틱톡 계정을 열어두었다. 다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뻔뻔하게 쏘아붙였다. 아빠가 내 SNS를 훔쳐볼 권리는 없어. 훔쳐봐? 다은아. 네가 이걸 전체 공개로 올렸잖아. 12영명이 내 아빠를 나고자라고 부르는 걸 봤단 말이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나고자라면 이제 그만해라.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다은을 입 다물게 만들었다. 내 엄마랑 준서 삼촌 사이를 언제부터 안 거냐?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 거짓말 마라. 특히 어젯밤 부엌에서 한 이야기를 들은 이상. 다은의 고집이 꺾였다. 몇 달 전에 쇼핑몰에서 같이 있는 걸 봤어. 손을 잡고 있었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왜 말해야 해? 아빠는 엄마 편을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 아빠는 그 무엇을 위해서도 맞서 싸운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은 뼈 아팠다.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갈등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게 충분할 거라 믿으며 인생을 살아왔다. 짐 싸라. 내가 말했다. 뭐? 지금 당장 할머니 댁으로 가 있어. 당분간 따로 지내자. 넌 내 강요를 거부할 수 없어.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거다. 가족을 온라인에서 망신시키고 싶어? 좋아. 하지만 내 집 아래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은은 내가 불공평하다며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소리 지르며 위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묻지 않으셨다. 아들 둘을 키우며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다. 다은이 보내라.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잠시 떨어져 지내면 자기가 한 짓이 뭔지 깨닫겠지. 점심시간에 지수에게 전화가 왔다. 다은이가 문자 보냈어. 당신이 애를 쫓아냈다고? 며칠 동안 시댁에 있겠다니.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니. 민준 씨,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행동이 너무 이상해. 이상해? 내가? 냉담하고 화가 나 보인다고? 지수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봐. 긴 침묵이 흘렀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니, 넌 아주 잘 알고 있어. 퇴근하고 집으로 와. 대화가 필요해. 오늘 밤은 안 돼. 약속이 있어. 6시 전까지 오지 않으면 내가 내 사무실로 가서 거기서 다 같이 이야기하겠다. 나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오후 6시 15분 지수의 차가 집 앞에 섰다. 나는 거실에서 업무복 차림 그대로 손도 대지 않은 맥주 캔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대화가 필요하다며. 지수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앉지는 않았다. 얼마나 됐어? 뭐가 얼마나 돼? 지수야, 입 아프게 말하게 하지 마. 그냥 얼마나 됐는지만 말해. 그녀는 30초 정도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마치 실 끊어진 인형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4개월. 그녀가 속삭였다. 왜 하필 준서야? 나도 몰라. 그냥 그렇게 됐어. 지난 3월 자선 파티 때였어. 당신 독감 걸려서 못 갔던 날 기억해? 준서가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 그 후에 커피를 마시러 갔고 그냥 이야기를 나눴어. 우리가 예전에 나눴던 책, 영화, 미래의 계획들 같은 진지한 이야기들 말이야. 우리도 대화하잖아. 아니, 민준 씨, 우린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아. 스케줄, 고지서, 다은이 학교 이야기만 할 뿐이지. 당신이 마지막으로 내가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 물어본 게 언제야? 나는 대답하려 입을 열었다가 이내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난 이제 43살이야. 지수가 이어갔다. 인생의 절반을 다은이를 키우고 당신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보냈어. 당신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그런 감정이 아니야. 이미 수년 전부터 그랬어. 그래서 나랑 대화하는 대신 내 동생이랑 잠자리를 갖기로 한 거야? 지수가 움찔했다.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나랑 이혼할 생각이었어. 아니면 영원히 몰래 만날 생각이었어. 다은이가 졸업하고 대학에 가면 말하려고 했어. 다은이의 고3 생활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 다은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우리의 사생활을 온라인에 생중계하고 있었거든. 나는 지수에게 다은의 틱톡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딸이 아빠를 조롱하고 엄마의 불륜을 무슨 드라마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지수의 표정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세상에. 지수가 속삭였다. 다은이가 이러고 있는 줄은 몰랐어. 다은이가 날 감싸주고 당신한테 거짓말하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했지.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난 한 번도 거짓말을 시킨 적 없어. 하지만 하지 말라고 말하지도 않았잖아. 지수는 이제 뺨 위로 마스카라가 번진 채 울고 있었다. 민준 씨, 미안해. 당신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상처 줬잖아. 4개월 동안 매일 집으로 돌아와 내 눈을 보고 거짓말했지. 내 의심이 미친 짓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 당신은 내 동생이랑 살면서 우리 딸이 나를 한심하게 여기게 내버려뒀다고.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해? 네가 이 관계를 끝내겠다고 말하길 바랐어. 우리가 다시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길 원했지. 지수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럴 수 없어.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둘 다야. 민준 씨, 난 당신을 떠날 거야. 어제 이미 이혼 서류 접수했어. 방안이 빙글빙글 돌았다. 어제라니. 이번 주말에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다은이가 어머니 댁에 있겠다고 문자를 보내와서 당신이 이미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 서류를 냈단 말이지. 가장 적절한 방법과 시기를 찾으려 노력 중이었어.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우리 동네를 내려다보았다. 옆집 할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앞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었다. 이 평범한 사람들은 목요일 밤에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내 변호사가 큰 소란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거래. 집, 당신 사업체. 다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권 문제들. 내 변호사? 마치 모든 게 미리 계획된 것 같네. 민준 씨, 제발. 난 공정하게 하려는 거야. 공정함은 정직함에서 나와야 했어. 바람을 피우기 전에 부부 상담을 받거나 적어도 내 동생이랑 자기 전에 나랑 먼저 대화를 했어야지. 지수가 일어났다. 오늘 밤은 준선의 오피스텔에서 지낼게. 당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생각. 지수야. 넌 방금 나랑 이혼하고 내 동생이랑 살겠다고 통보했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모른다는 거? 우리가 헤어지는 게 둘 다에게 더 행복할 거라는 거? 그녀가 떠난 뒤 나는 텅 빈 집에 앉아 남은 맥주를 다 마셨다. 그리고 3캔을 더 마셨다. 그런 다음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여자가 이혼 서류를 냈어.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젠장. 괜찮아? 아니 상철아. 내 도움이 필요해. 뭐든지 말해. 비겁하게 구는 법을 배우고 싶어. 상철은 잠시 침묵했다. 정말 확실해? 한번 그 길로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어. 그들이 먼저 이 전쟁을 시작했어. 난 그저 끝내고 싶을 뿐이야. 알았어. 내일 아침 일찍 체육관으로 와. 그리고 민준아. 응. 오늘 밤은 멍청한 짓 하지 마. 무슨 생각이든 일단 잠부터 자고 나서 해. 나는 전화를 끊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23년의 결혼 생활. 내가 얻은 게 뭐야? 바람난 아내? 나를 증오하는 딸? 그리고 동네 소문에 따르면 망해가고 있다는 사업? 아마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내가 정말 한심한 놈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해가 뜨기도 전에 상철의 체육관에 도착했다. 상철은 이미 커피를 타놓고 엄숙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 그가 말했다. 지수와 준서는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내 평판을 무너뜨리고 집과 자식까지 뺏으려 해.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수개월 동안 이 일을 계획했어. 좋아.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들이 모든 걸 잃게 하고 싶어. 그들이 내게 준 상처만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어.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어떤 인간들인지 알게 하고 싶어. 상철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분노는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 하지만 똑똑하게 굴어야 해. 준선의 레스토랑에 쳐들어가서 주먹을 휘두르는 건 안 돼. 왜 안 돼? 그러면 넌 미친 전남편이 되는 거고. 그들은 불쌍한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더 크게 생각해야 해. 상철은 성안으로 돌아와 체육관을 차리기 전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그는 전략, 인내,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처음 한 말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진짜 정보 말이야. 그들이 언제 같이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불륜에 대해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도와주고 숨겨주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봐야지. 사람들은 뒷담화하는 걸 좋아해. 특히 누군가를 돕고 있다고 착각할 때 더 그렇지. 바텐더나 미용실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다음 일주일 동안 나는 탐정이 되었다. 식당 종업원, 카센터 직원, 상점 점원 등 지수와 준서를 함께 봤을 법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들이 세 군데의 서로 다른 레스토랑과 옆 동네 호텔, 그리고 준서의 친구가 소유한 모리슨 호숫가의 펜션을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수의 절친인 미선이 이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수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미선은 지수와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한 준서가 자기 친구들에게 내 아내를 뺏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알아냈다. 더 중요한 건 이 동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만 가장 늦게 알았고 그 사실은 나를 바보 아니면 겁쟁이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둘 다 용납할 수 없었다. 금요일 밤 나는 준서의 레스토랑 라 우오보로 차를 몰았다. 준서는 손님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완벽한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나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여기서 뭐 해?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준서는 직원 중 누군가가 도와주길 바라는 듯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손님들은 거의 식사를 마친 상태였다. 좋아, 5분만 줘. 나는 주차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태연한 척 기다렸다. 준서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가짜 강함과 가식적인 걱정을 연기했다. 형, 미안해. 상황이 좀 껄끄럽게 됐네. 껄끄럽다고? 내 아내랑 자면서 그게 할 소리야? 지수랑 내가 계획한 건 아니야. 그냥 뭐야? 내 몸이 실수로 내 아내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는 거야? 준서가 이를 악물었다. 형은 상황을 몰라. 설명해봐. 지수는 수년 동안 불행했어. 형도 알고 있었잖아. 안 그래? 지수는 갇혀있는 기분이었고 무시당하고 방치됐어. 그녀는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 남자랑 사는 게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네가 더 나은 걸 주기로 했다는 거군. 난 형이 줄 수 없는 걸 줬을 뿐이야. 관심, 대화, 로맨스 같은 거. 형이 마지막으로 지수를 근사한 곳에 데려간 게 언제야? 예쁘다고 말해준 건 언제고? 최악인 건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게을렀고 안주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난 더 좋은 남편이었어야 했어. 준서는 놀란 듯 보였다. 좋아, 다행이네. 그럼 어른답게 해결할 수 있겠어. 하지만 문제는 말이야. 준서야. 넌 더 좋은 동생이었어야 했어. 나한테 대화를 청하거나 부부 상담을 제안했어야지. 적어도 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를 때까지는 기다렸어야 했고. 준서야. 그런데 넌 내 등 뒤에서 칼을 꽂았어.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바보로 만들고 내 딸까지 나를 등지게 했지. 난 다은이한테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럴 필요도 없었겠지. 넌 그냥 다은이가 네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걸 지켜보게 했고. 그게 내 잘못이라고 믿게 만들었으니까. 준서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에게서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형네 가정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 난 지수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탈출구? 넌 그걸 그렇게 부르나 보네? 그럼 뭐라고 부르고 싶은데? 나는 미소를 지었고 내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준서가 움찔하며 물러났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부르게 될 거다. 나는 준서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다. 혼란스럽고 불안한 표정의 준서를 주차장에 남겨둔 채 말이다. 토요일.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미선이 창구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다. 우리 결혼식 때 지수의 들러리이기도 했다. 민준 씨 어떻게 지내? 좋은 질문이네. 난 괜찮아, 미선아. 물어봐줘서 고마워. 혹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왔어. 지수가 이혼 절차 때문에 돈을 좀 옮겨야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 재산 상태를 확실히 파악하고 싶어서. 미선의 표정이 조심스러워졌다. 계좌 세부 내역은 본인 아니면 알려줄 수 없어, 민준 씨. 물론이지. 그냥 대략적인 것만 알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아야 할 계좌가 또 있나 해서. 무슨 뜻이야? 아, 지수가 요즘 야근도 많고 사건도 많이 맡았잖아. 혹시 나 몰래 따로 모아둔 돈이 있나 싶어서. 미선은 주변을 살피더니 창고 가까이 몸을 숙였다. 민준 씨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지수가 3개월 전에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었어. 매주 돈을 입금하더라고. 꽤 큰 금액이야. 3개월 전. 불륜이 한창일 때였다. 얼마나 돼? 정확한 액수는 말 못하지만 꽤 많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뭔데? 준서 씨도 그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어. 아주 큰 금액들을 말이야. 내 손이 운전대를 꽉 쥐었다. 고마워, 미선아. 미리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민준 씨 조심해. 힘든 건 알지만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그날 밤, 나는 어머니 댁에 있는 다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괜찮아? 응, 괜찮다. 널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이런 지저분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 할머니한테 아빠랑 준서 삼촌 어렸을 때 이야기 들었어. 재밌는 얘기였으면 좋겠네. 몇 가지는 그랬지. 아빠 뭐 하나 물어봐도 돼? 그럼. 엄마랑 아빠 진짜 이혼해? 그렇게 될 것 같구나. 준서 삼촌 때문이야?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다은아. 이건 참 복잡한 문제야. 아빠랑 엄마는 서로 너무 멀어졌어. 양쪽 다 잘못이 있지. 하지만 준서 삼촌이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였잖아. 안 그래? 할머니가 그러셨어. 준서 삼촌은 항상 아빠가 가진 걸 뺏고 싶어 했다고. 사업이든 가족이든 말이야. 할머니가 너희 어렸을 때 준서는 항상 내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네가 못 놀게 했단다라고 하셨어. 딱 우리 어머니 같은 말씀이었다. 어머니는 준서를 한 번도 좋아하신 적이 없었다. 그가 버릇없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셨다. 다은아, 네가 올린 그 영상들 말이다. 아빠도 안다. 미안해. 아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빠가 너무 약해 보였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할 줄 알았어. 응. 하지만 아빠가 널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지난 일요일 나는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다. 신앙심 때문이 아니라 지수의 상사인 한 소장을 포함해 동네 절반이 거기 모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한 소장은 정직하고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원칙주의자였다. 불륜 같은 도덕적 결함에 대해서는 꽤 보수적이었다. 예배가 끝난 뒤 주차장에서 그를 만났다. 소장님,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 이혼 소식 들었네. 정말 안타깝군. 감사합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수가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걱정돼서요. 증언 준비다 뭐다 해서 매일 늦더라고요. 건강이라도 상할까 봐요. 한 소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야근? 민준 씨, 지수는 최근 몇 달 동안 야근한 적이 없네. 오히려 대부분의 날에 조퇴했는걸. 정말인가요? 저한테는 늦은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랑은 없었네. 민준 씨, 무슨 일인가?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만약 누군가 근무 시간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지. 해고 사유도 될 수 있네. 소장님, 지수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이메일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한 소장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건 아주 심각한 폭로네. 네, 소장님. 그렇습니다. 월요일 아침. 상철에게 전화가 왔다. 당장 체육관으로 와. 무슨 일이야? 준서가 여기 와 있어. 너랑 얘기하고 싶다는데. 체육관 사무실 안에서 준서가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었다. 완벽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를 보자마자 그가 달려들듯 물었다. 좋은 아침이다, 준서야. 헛소리 마, 형. 한 소장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사실을 말했지. 그의 유능한 파라리걸이 회사 자원을 이용해 불륜을 저질렀다고. 지수는 해고당했다더군. 아주 충격이 큰 모양이야. 20년 동안 몸담았던 회사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으니 내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준서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다가왔다. 이건 형이랑 나 사이의 문제야.
지수는 끌어들이지 마. 지수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준서야. 지수는 내 아내야. 아니, 네가 내 가정을 파괴하기 전까지는 그랬지. 내 가정이 이미 파탄 나 있었다며.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걸 고칠지 끝낼지는 내가 결정할 문제였지. 내가 파괴할 권리는 없었어. 상철이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 신사답게 행동합시다. 신사. 하. 준서가 크게 비웃었다. 형 친구가 지수를 실직자로 만들었는데 신사가 다 뭐야. 지수를 실직하게 만든 건 바로 너야. 내가 말했다. 네가 사무실에서 그녀와 잠자리를 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말이다. 준서가 주먹을 휘둘렀다. 예상했던 대로라 나는 가볍게 피하고 그의 턱에 어퍼컷을 날렸다. 준서는 비틀거리며 상철의 책상에 부딪힌 뒤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만해. 내가 준서에게 다가가려 하자 상철이 내 팔을 붙잡았다. 준서는 입술에 맺힌 피를 닦으며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 나도 동의한다. 아직 시작도 안 했지. 준서가 떠난 뒤 상철은 커피잔에 위스키를 따랐다. 기분 좀 나아졌어? 조금. 자, 이제 다음 단계는 뭐야? 그 둘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거다. 어떻게?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제 호숫가 펜션에서 찍은 사진들을 상철에게 보여주었다. 준서의 차가 서 있고 지수가 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 둘이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사진들. 이 사진들을 동네 사람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다은이부터 시작해서. 상철이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확실해? 한번 터뜨리면 다신 주워 담을 수 없어. 그들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어. 이제 그들 차례야.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 댁으로 갔다. 다은이가 뒷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아빠, 여기서 뭐해? 엄마랑 준서 삼촌에 대해 이야기 좀 하자. 다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꼭 그래야 해? 응, 다은아. 엄마도 힘들겠지만 네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네 엄마가 한 짓, 준서 삼촌이 한 짓. 그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야. 아빠는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무슨 뜻이야? 나는 다은이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보던 것의 정체를 깨달은 다은의 표정이 변했다. 여긴 삼촌 친구네 펜션이잖아. 다은이가 속삭였다. 엄마는 나한테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여기 있었던 거야? 아빠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은이가 울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 엄마는 나한테 말도 없이 이혼 서류를 냈어. 삼촌이랑 몇 달 동안 이 일을 계획하고 돈을 옮기고 둘만의 새로운 삶을 준비했지. 나를 고려하거나 상담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그저 내가 사라지길 바랐던 거야. 아빠 어떻게 할 거야? 모두가 진실을 알게 할 거다. 내 엄마랑 삼촌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해? 좋아,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지. 다은이가 눈물을 닦았다. 내일 집으로 돌아가도 돼?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어. 그날 밤. 나는 내 이름으로 SNS 계정들을 만들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까지. 그리고 사진들을 올렸다. 캡션은 아주 간단했다. 23년의 결혼 생활 끝에 아내가 내 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나와 우리 딸,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속여왔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제 아내가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 동생과 함께 있을 때 찍은 것입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 만에 댓글이 50개 넘게 달렸다. 2시간 뒤에는 공유수가 30회를 넘었다. 자정쯤 되자 동네 사람 절반이 그 게시물을 봤다. 밤 10시쯤부터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지수가 사생활 침해니 명예훼손이니 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엔 준서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다 모르는 이웃들이 도와주겠다거나 더 자세한 내용을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전화를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어머니 댁에서 다은이를 데려왔다. 집으로 오는 내내 다은이는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아빠, 학교 애들이 다 그 사진 이야기해. 그렇겠지.
엄마에 대해 안 좋은 소리 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아빠는 그게 속상해? 다은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모르겠어. 엄마한테 화가 나지만 그래도 내 엄마니까. 아빠도 이해한다, 다은아. 네가 엄마를 미워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다. 하지만 내 엄마랑 준서 삼촌이 자기들 입맛대로 역사를 새로 쓰고 나를 악당으로 만드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지.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준서의 차가 서 있었다. 그는 차에 기대어 팔짱을 낀 채 분노에 찬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다은아, 들어가 있어. 아빠 같이 들어가. 괜찮아. 지금 당장 들어가라. 다은이가 마지못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준서가 차에서 떨어져 내게 직진해 왔다. 이 나쁜 자식아. 네가 지수 평판을 완전히 망쳐놨어. 지수 평판은 지수가 스스로 망친 거다. 난 그저 기록했을 뿐이야. 그 사진들 사유지에서 찍은 거잖아. 공도에서 찍은 거다. 난 그 펜션 마당 근처에도 안 갔어. 이건 괴롭힘이야. 아니, 이건 인과응보지. 준서는 내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분노로 충혈된 그의 눈동자가 보였다. 그 게시물들 당장 내려. 싫다면. 내리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 넌 그냥 말만 번지르르 하지. 행동은 못하잖아. 준서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망설였다. 하지만 준서는 예나 지금이나 말로만 떠들 뿐 실속은 없었다. 그는 결국 물러나며 셔츠를 고쳐 입었다. 형이 여기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수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 우린 여전히 함께라고. 형이 하는 짓은 그저 옹졸하고 비참해 보일 뿐이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누구나 진실을 알게 됐어. 진실? 진실은 형이 최악의 남편이었고 자기한테 찾아온 최고의 행운을 걷어찼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최악이었다면 지수는 왜 나랑 이혼하지 않았을까? 왜 몰래 만났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말해주지. 내가 이어갔다. 지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기 때문이야. 나와의 결혼이 주는 안정감은 누리면서 너랑 즐기고 싶었던 거지. 집, 명예,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불륜도 저지르고 싶었던 거야.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넌 내가 가진 것에 항상 질투심을 느껴왔기에 공범이 된 거지. 아버지의 사업, 내 가족, 내 집, 그리고 이 동네에서 받는 존경심. 넌 내 인생을 스스로 세우지 못해서 내 인생을 훔치기로 한 거야. 준서의 얼굴이 분노로 보랏빛이 되었다. 형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말해봐, 준서야. 너 어렸을 때 내 비행기 모형에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 내가 3개월 동안 용돈 모아서 산 거 말이야. 뭐? 비행기 모형?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 내 방 바닥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 넌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럿발을 뗐지만 말이야.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야. 넌 내가 가진 걸 못 견뎌서 망가뜨린 거야. 지금 내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것도 내가 처자식을 가진 내 삶을 시기했기 때문이지. 준서가 부정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다. 우리 둘 다 내가 맞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내 땅에서 꺼져라. 내가 나직하게 말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래, 끝이 아니지. 하지만 다음 수순은 내 몫이다. 준서는 타이어 소리를 내며 거칠게 차를 몰고 떠났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다은이가 식탁에 앉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있었다. 아빠, 비명소리 들었어. 삼촌이 아빠 SNS 글 때문에 화나서 온 거야? 응, 다은아. 무서워할 거 없다. 삼촌은 강한 척하지만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겁쟁이일 뿐이야. 그가 할 수 있는 건 말뿐이란다. 그럼 엄마는 이제 집에 안 와? 나는 혼란스러워하는 내 딸을 바라보았다. 똑똑하고 아름답지만 어른들의 지저분한 싸움에 휘말려 상처 입은 내 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마 안 올 거다, 다은아. 엄마는 이미 선택을 했어. 하지만 엄마가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면? 아빠는 엄마를 받아줄 거야? 다은이는 많은 생각을 한 듯 했다.
난 우리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은 아니야.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득한 그런 관계는 싫어. 아빠도 안다. 하지만 다은아, 설령 엄마가 내일 당장 돌아와서 용서를 빈다고 해도 절대 예전 같을 순 없을 거야. 깨진 신뢰는 결코 다시 쌓을 수 없는 법이니까. 그날 밤 지수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울고 있었다. 민준 씨, 제발 그 사진들 좀 내려줘. 제발. 왜? 나 직장 잃었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 끔찍한 소리를 해. 다은이 친구들이 대답하기도 힘든 질문들을 쏟아낸대. 제발 살려줘. 바람 피우기 전에 그런 생각은 안 해봤나 보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망신은 너무 가혹하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 입장에서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해 보이는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네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 네가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남 탓하지 말라고. 알았어, 책임질게. 내가 바람 피웠어. 당신 속였고 우리 가족 상처 줬어. 이제 됐어? 거의 다 됐네. 민준 씨, 당신이 날 미워하는 건 알지만 다은이를 생각해줘. 다은이는 이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잖아. 맞아. 다은이는 이런 일을 겪어선 안 됐어. 다은이는 문제를 어른스럽게 해결하거나 적어도 품위 있게 헤어지는 부모를 가질 자격이 있었지. 대신 넌 다은이에게 몇 달 동안 거짓말을 했고 아이를 이용했어. 그건 정말 불공평한 일이야. 세상에 공평한 건 없어, 지수야.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지. 지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넌 네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지. 나도 내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 테니까. 그게 무슨 뜻이야? 이혼 소송은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는 뜻이야. 넌 새 직장을 구해야 할 거고, 너랑 준서는 둘의 관계가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지 확인해 보게 되겠지. 그리고 다은이는 나와 함께 지낼 거다. 다은이도 곧 성인이고 불륜이 가정에 어떤 짓을 하는지 충분히 봤으니까. 아무도 다은이를 나한테서 떼어놓을 순 없어. 내가 널 못 만나게 막지는 않겠지만 나에 대한 충성심과 너와의 관계 사이에서 다은이를 선택의 기로에 세우지는 마라. 그건 네가 해결해야 할 숙제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수개월 만에 거실을 제대로 둘러보았다. 이 집은 15년 동안 우리의 안식처였다. 지수와 내가 직접 벽지를 바르고 가구를 고르고 생일 파티와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곳. 이제 이곳은 마치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많은 이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지수와 준서의 행동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이 지지를 보내주기도 했다. 호기심에 가득 차 뒷담화 거리를 찾으러 온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뜻밖의 손님은 동네 끝집에 사시는 85세의 박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모르는 일이 없으셨다. 민준아, 할머니가 내 부엌에서 커피를 드시며 말씀하셨다.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 뭔가요, 할머니? 네 동생 준서 말이다. 걔는 수년 전부터 남의 결혼 생활 근처를 서성거렸어. 새집 건너편 영희 엄마 알지? 2년 전에 준서가 그 엄마한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다가 남편한테 걸린 적이 있어. 영희 엄마가 단칼에 거절해서 큰 일은 없었지만 말이야. 준서는 습관이 있어. 불행해 보이는 유부녀들만 골라 건드리지. 그에겐 그게 게임 같은 거야.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나요? 할머니가 어깨를 으쓱 하셨다. 다들 자기 일 아니면 상관 안 하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가 맞서 싸웠잖아.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도망가 버려.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 주고 사라지지. 하지만 넌 이걸 공론화했어. 그들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지. 그날 밤, 준서가 운영하던 나 우호보에서 연락이 왔다. 준서가 해고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내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진 뒤 식당 여직원들이 준서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식당 측은 더 이상 스캔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들었다. 내가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인간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지수가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던 준서의 그 거만한 표정을 떠올리자 죄책감은 사라졌다. 사진을 올린 지 딱 일주일이 되던 금요일, 경찰이 찾아왔다. 준서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최순경이었다. 민준아,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다. 무슨 일인데? 준서가 널 괴롭힘 혐의로 고소했어. 네가 자기를 미행하고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더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내 아내랑 잔 이야기는 하던가? 그건 불법이 아니야, 민준아. 하지만 괴롭힘은 불법이지. 내가 무슨 법을 어겼는데? 공도에서 사진을 찍은 게 불법이야? 길에서 뻔히 보이는 테라스 사진을 찍은 게? 그건 합법이잖아. 최순경이 한숨을 내쉬었다. 널 체포하러 온 게 아니야. 그냥 그만하라고 말해주러 온 거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다만 아주 공개적으로 살고 있을 뿐이지. 내 동생이 내 아내랑 바람을 피웠어. 그들은 수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어. 내가 드디어 맞서 싸우니까 이제 와서 내가 나쁜 놈이라고? 아무도 네가 나쁜 놈이라고 안 해.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싸움은 너랑 다은이한테 좋지 않아. 다은이는 괜찮아. 오히려 엄마의 비밀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서 전보다 더 밝아졌어. 최순경이 떠난 뒤 나는 상철에게 전화했다. 경찰이 왔다 갔어. 왜? 준서가 괴롭힘으로 고소했대. 정말 괴롭혔어? 사진 몇 장 올리고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게 괴롭힘이라면 그런 셈이지. 민준아, 이제 그만 칼을 거둬야 할 때인 것 같다. 할 만큼 했잖아. 정말 그래? 준서는 여전히 자기 오피스텔도 있고 예금도 있고 자유롭잖아. 지수는 실직했지만 금방 다른 직장을 구하겠지. 진짜 대가는 어디에 있는 거야? 너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피해 대가. 그들이 내게서 뺏어간 만큼 다 잃게 만들고 싶어. 넌 다 잃지 않았어. 다은이가 있고 사업도 있고 이 집도 있잖아. 내 결혼 생활은 끝났어. 가족은 파괴됐고 내 딸은 수개월 동안 아빠를 나고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 내 친동생이 내 등에 칼을 꽂았다고. 상철아, 난 가장 소중한 걸 다 잃었어. 상철은 잠시 침묵했다. 내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모르겠어. 하지만 그곳에 도착하면 알게 되겠지. 그 주말 다은이의 첫 대학 면접이 있었다. 세 군데를 지원했는데 모두 비싼 학비가 드는 곳이었다. 어땠어? 다은이가 돌아왔을 때 물었다. 잘 본 것 같아. 근데 아빠, 면접관들이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 묻더라고. 내 틱톡 영상이 생각보다 유명했나 봐.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진실을 말했어. 우리 가족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고 그 과정에서 아빠가 힘든 선택을 했지만 우리를 지키려 노력했다고요. 면접관들도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 다행이구나. 다은아, 혹시 아빠한테 물어볼 거 있니? 아빠는 엄마를 용서할 수 있어?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구나. 용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너는 엄마를 용서하고 싶니? 난 그냥 엄마에 대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뭘 했는지, 어디 있는지, 누구랑 있는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용서랑은 다르지만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몰라. 그럼 준서 삼촌은 달라. 내 엄마는 불행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지만 준서는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나에게 상처 주려 했고 성공했지. 그래서 그가 자신의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다. 월요일, 지수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민준 씨, 이혼 합의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이 빠른 이혼을 대가로 사업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이 있나요?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진명이도 당신에게 넘기겠다고 하네요. 본인의 개인 소지품과 차만 가져가겠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군요. 예상보다 훨씬요.
그런데 왜 제가 함정에 빠진 기분이 들까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의뢰인이 이번 사태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공개 사과문을 올릴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의 SNS 활동을 멈춰주는 조건으로요. 역시 그랬다. 지수는 내가 글을 올리는 걸 멈추길 원했다. 변호사님, 제안은 검토해보겠지만 사과문을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제발 우리 이야기 좀 그만 올려줘. 왜? 유명해지니까 이제 좀 피곤해? 마트도 마음 편히 못 가겠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봐. 다은 이 친구들도 학교에서 계속 물어본대.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내가 4개월 동안 속으면서 살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만해줘. 정말 미안하다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다은이 학비 다 내놔. 집이랑 차, 다은이 양육권도 포기하고. 그럼 더 이상 안 올릴게. 알았어. 다 할게. 제발 준서 이야기도 그만해줘. 준서? 걔가 왜? 준서 직장 잃었잖아. 평판도 바닥났고 이 동네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어. 그거 잘 됐네. 민준 씨, 이제 충분하잖아. 아니, 난 아직 부족해. 지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들어주기로 했다. 준서는 동네에서 쫓겨나다시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SNS 활동은 목적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결국 나는 글은 더 안 올리겠다. 하지만 이미 올린 건 지우지 않겠다고 답했다. 지수는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다. 공개 사과문 쓸 때 다은이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 꼭 명시해라. 아이는 그저 휘말린 것뿐이니까.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나는 왜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은지 생각했다. 내가 이긴 거 아닌가? 지수는 모든 걸 내줬고 준서는 떠나고 진실은 밝혀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다음 날 아침 나는 사진을 찍었던 그 호숫가 펜션으로 차를 몰았다. 고등학교 친구인 대호의 펜션이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대호는 선착장에서 작업 중이었다. 민준아, 여기서 널 다 보내. 대호야, 경치 좋네. 고맙다. 대호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다. 준서랑 내 와이프 일 말이다. 난 걔들이 내 펜션을 쓰는 줄 몰랐어. 알았다면 막았을 거다. 알아. 넌 그런 놈 아니니까. 준서가 여기 다른 여자들도 데려온 적 있니? 대호가 머뭇거렸다. 왜 물어? 그냥 궁금해서. 준서 녀석 습관이라길래. 몇 번 있었지. 다 유부녀들이었어. 난 그때 걔들이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줄 알았지. 준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몇 명이나 됐어, 대호야? 글쎄, 한 서너 명? 박 할머니 말이 맞았네. 대호야. 혹시 그 사람들 이름 알 수 있을까? 이름은 왜? 그 남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대호가 한참 동안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너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준서가 펜션 올 때마다 방명록을 썼어. 여자들도 같이 썼고. 대호는 펜션 안으로 들어가더니 장부 하나를 들고 나왔다. 지난 3년 동안 준서의 서명이 수십 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항상 다른 여성들의 이름이 있었다. 내가 아는 동네 유부녀들의 이름도 여럿 보였다. 대호야, 이거 사진 좀 찍어도 될까? 민준아, 이거 큰일 될 텐데. 괜찮겠어? 이미 큰일이야. 난 그냥 모두가 이 지저분한 진실을 알게 하고 싶을 뿐이야. 대호의 묵인하에 나는 장부를 촬영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아내가 준서랑 6번이나 여기 왔던 정 사장이었다. 정 사장님, 저 김민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주말까지 나는 5명의 남편들과 연락이 닿았다. 3명은 이미 아내를 의심하고 있었고 2명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분노했다. 나는 토요일 밤 상철의 체육관에서 그들과 모임을 가졌다. 내 동생에게 아내를 기만당한 6명의 남자들이 모였다. 여러분, 우리에겐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의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와이프는 8개월 동안 시내에 있는 언니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우리 집사람은 그림 공부한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남을 속이는 기술만 배웠더군요. 다른 이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준서는 사회적 모임에서 그들에게 접근의 매력을 발산하고 서서히 사적인 만남으로 유도의 불륜을 저질렀다. 그는 남편들이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고 세뇌하며 자신들의 관계를 정당화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정 사장이 물었다. 준서가 진짜 어떤 인간인지 온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터뜨리는 겁니다. 한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난 내 가족이 망신당하는 게 싫소. 이미 망신은 당했습니다. 단지 준서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가 문제죠. 정 사장이 내 편을 들었다. 민준 씨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준서는 다른 동네로 가서 또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을 더 파괴하게 놔둘 겁니까?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전략을 짰다. 불법적인 일은 배제하고 오직 공개적인 책임 추궁에 집중했다. 우리 각자가 준서의 행태를 고발하는 글을 쓰고 SNS와 지역 신문에 제보하기로 했다. 준서가 유부녀들만 노리는 포식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 우리 아내들은 어쩌죠? 그들은 본인이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이 수치심을 생각했어야죠. 2명의 남편은 확답을 주지 않고 떠났지만 나머지 4명은 뜻을 같이 했다. 일요일, 우리는 동시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배신당한 6가문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월요일 아침, 준서의 휴대폰 번호는 결번이 되었고 화요일에 그의 오피스텔은 비워졌다. 수요일쯤엔 그가 아예 연고 없는 타지로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지수가 그날 밤 분노하며 전화를 걸어왔다. 글 안 올린다고 했잖아. 난 안 올렸어. 다른 사람들이 올리기 시작했잖아. 난 정보만 공유했을 뿐이야. 그 정보를 어떻게 쓸지는 그들의 몫이지. 민준 씨, 이건 너무 심해. 준서는 이미 떠났어. 이걸로 부족해? 넌 만족하니? 바람 피우다 걸려서 직장 잃고 명예 잃고 남자친구는 도망가 버린 이 결말이 내가 원하던 행복이야? 지수가 울었다.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셋이 어른스럽게 해결하고 행복하게 지낼 줄 알았어? 넌 내 동생이랑 잤어, 지수야. 우리가 한 식탁에 앉아 웃으며 밥 먹는 일은 죽어도 없어. 난 그를 사랑했어. 아니, 넌 자극을 즐긴 거야. 남들이 널 원한다는 기분, 비밀을 가진 긴장감. 진짜 사랑은 속이고 파괴하지 않아.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사랑의 결과물이다. 몇 주가 조용히 흘러갔다. 지수는 친정으로 들어갔고 이혼 절차는 마무리되었다. 다은이는 엄마의 비밀이라는 짐을 벗어던지고 당당하게 고3 생활을 마쳤다. 나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맡았고 직원도 새로 뽑았다. 사업은 오히려 스캔들 전보다 훨씬 잘 풀렸다. 피해를 입은 남편이라는 동정표가 잠재적 고객들의 신뢰를 얻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허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어느 10월의 밤, 다은이가 차고에서 아버지의 트럭을 멍하니 바라보던 나를 찾아왔다. 엔진은 이미 다 고쳤지만 시동을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 응, 그냥. 엄마 생각 좀 하느라. 다은이가 내 옆 작업대에 앉았다. 엄마가 보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보고 싶구나. 우리가 가졌던 그 삶이 그리워. 하지만 거짓말쟁이인 지금의 지수는 보고 싶지 않아. 아빠가 한 일들 후회해? 사진 올리고 글 쓴 거 말이야. 너는 어떠니? 가끔은 엄마가 불쌍하기도 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다른 아줌마들도 마찬가지야. 그들도 실수했지만 세상의 악당처럼 몰린 건 좀 안쓰러워. 우린 다 자기 이야기 속에서는 악당일 수도 있잖아. 나는 내 딸을 바라보았다. 어른들의 잔인한 세계를 이해하려 애쓰는 성숙한 내 딸.
아마 그렇겠지, 다은아.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없을지도 몰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웅과 악당, 그리고 그 사이의 회색지대에 대한 다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43살의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지수, 가정을 지키려 애쓰거나 이혼을 마주한 다른 부인들, 그리고 가족이 무너지는 걸 지켜본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형의 복수심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자위하며 어디선가 살고 있을 준서까지. 새벽 3시 나는 차고로 나갔다. 트럭의 키를 돌리자 엔진이 한 번에 힘차게 돌아갔다. 20년의 세월이 담긴 소리였다. 나는 성안시의 텅 빈 거리들을 달렸다. 내가 자란 집들, 지수를 처음 만난 학교, 우리가 결혼했던 교회 앞을 지나쳤다. 이 도시는 45년 동안 내 세계의 전부였다. 이제 이곳은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다. 나는 대호의 펜션이 있는 호숫가에 차를 세웠다. 준서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이 동네의 어떤 가정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승리인가, 정의인가? 아니면 그저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을 다 태워버린 자의 허망한 만족감인가? 나는 해가 뜰 때까지 호숫가에 앉아 있다가 학교 가는 다은이의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삶은 계속된다. 항상 그래왔듯이 2달 뒤 준서에게서 편지가 왔다. 발신 주소는 없었지만 부산 소인이 찍혀 있었다. 형, 이 편지 읽지도 않고 버릴 거 알지만 그래도 써본다. 미안해. 걸려서 미안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한 짓들이 미안해. 형 말이 맞아. 난 항상 형이 가진 걸 부러워했어. 왜 내 인생을 세우는 대신 남의 걸 망가뜨리려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 지수가 형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 알아. 그녀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고 내가 그걸 이용했어. 언젠가 형이 우리 둘 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 나는 그 편지를 2번 읽고 주방 서랍에 넣어두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다은이는 원하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했다. 나머지는 내 예금과 지수가 준서와 새 삶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으로 해결했다. 그 돈이 결국 다은이의 학비가 된 셈이다. 아빠, 졸업식 날 다은이가 말했다. 올해 정말 끔찍했지만 중요한 걸 배웠어. 그게 뭐니? 가족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 사람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춰선 안 된다는 거요. 소중한 게 뭔데? 진실, 신뢰,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요. 그해 여름 다은이는 대학으로 떠났다. 짐을 옮겨주고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나고 사진을 찍었다. 헤어질 때 다은이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아빠, 난 아빠가 자랑스러워. 모든 게 무너졌을 때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웠으니까. 아빠가 단지 피해자로 남지 않는 법을 보여줘서 고마워.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23년의 추억이 담긴 주방에 앉았다. 생일, 크리스마스, 휴가 사진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터졌던 그 삶들. 상철에게 전화를 하거나 체육관에 갈까 생각했지만 관두었다. 대신 차고로 가서 경매에서 산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프로젝트였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문득 깨달았다.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수나 준서 혹은 복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저 내 손으로 무언가 고장난 것을 고치고 있었다. 다시 온전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마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게 진짜 승리일지도 모른다. 고통을 멈추고 다시 나 자신이 되는 법 말이다. 전화가 울렸다.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다은이의 밝은 목소리였다. 우리는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혼도 불륜도 우리 가정을 뒤흔들었던 공개적인 수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1년 만에 처음 지어보는 미소였다. 창밖엔 박 할머니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계셨다. 할머니가 손을 흔드셨고 나도 화답했다. 내일은 현장에 나가 무언가를 새로 지을 것이다. 주말엔 상철이랑 국밥이나 한 그릇 때리고 영화도 볼 것이다. 다음 달엔 다은이를 보러 갈 거다. 나는 내 삶을 살 것이고
그것은 꽤 괜찮은 삶이 될 것이다. 내가 싸워 지켜낸 삶이니까. 사람들은 나를 악당이라 부를지도 모른다. 가면을 쓴 채 남을 기만하는 자들보다는 기꺼이 그 악당의 이름을 짊어지겠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